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에서 마지막 파트인 경영학의 기타사항, 경영학 1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여러분,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좀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파트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편적으로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기업의 형태부터 좀 볼 건데요.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죠. 기업의 형태는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공공기관과 사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공공기관과 사기업으로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공기업은요,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같이? 여기다 적으면 될까요? 공기업은요, 뭐냐?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몇 퍼센트? 50% 이상인 경우, 그때를 우리 공기업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아닌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이 아닌 조직.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사기업이 있는데요. 사기업은요, 다시 두 개로 나눈대요.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개인기업은요, 이렇게 표현한대요. 한 명의 개인에 의해서 출자, 소유, 경영되면서 경영에 따른 손익과 책임을 모두 개인이 지는 무한 책임 사원 제도를 우리 개인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이거 돈 내고 경영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손실도 본인이 다 지는 거죠. 이익도 본인이 다 가져가고. 그게 뭐냐? 그게 개인기업입니다. 그럼 공동기업은 뭐냐? 공동기업은 이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이 뭔가 합작을 해서 함께 모여서 뭔가 경영해 가는 게 바로 공동기업인데요. 공동기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 유한회사, 마지막 주식회사,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제가 쌤이 각각의 내용들을 다 적어두고요. 이것들에 제가 장단점도 다 적어놨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명회사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우선 한명회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명회사는요, 이거죠.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출자했고 소유하고 경영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전원이 무한 연대 책임을 갖는 형태를 우리는 한명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합자회사는요, 경영 및 출자를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과 더불어 더 많은 출자자 모집을 위해 경영과 분리된 유한 책임 사원을 포함하는 형태를 우리가 합자회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유한회사는요, 전 사원이 출자액에 따른 책임만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공개 의무가 없는 회사라서 우리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요, 출자와 지분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여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을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시장에서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식회사에 한해서만 조금 더 따로 떼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주식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다 이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한번 보면요. 주식회사의 특징은요, 유한 책임제도입니다. 유한 책임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 큰 손실을 입어서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떠안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어치를 거기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10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죠? 부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떠넘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0만 원 투자했다? 200만 원 다 잃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큼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한 책임 제도예요. 그러면 보통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잃고 그 회사가 나머지 어떤 부채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유한 책임 제도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주식회사의 또 다른 특징은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죠. 주식회사가 있으면요. 자, 여러분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고 대리인은 누굴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있으면요.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사실 쌤이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이건희 회장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법상에서요. 뭡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누구예요? 주주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인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다 경영을 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경영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다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 주인들이 회사의 주인이긴 하지만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들이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경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잘 경영해줄 수 있는 누구를 선임하냐? 바로 대리인을 선임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 바로 이거죠. 주식회사는 어떤 거예요? 주인과 대리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자, 주인이 누굽니까? 소유, 이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가 누구죠? 주인이에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영은 누가 해요? 전문 경영인이 하네요.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리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는 주주들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상, 능력상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경영 활동을 하는 거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식회사의 이러한 형태는요, 아주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주인, 대리인 문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 대리인 문제를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는요, 여러분 경영학보다는요 오히려 경제에서 더 많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 미시경제학 8장에 보면요, 뭡니까? 시장 실패와 정보 개입, 여기에 봤을 때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그 사람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나오는 시장 실패 상황, 뭡니까? 그게 도덕적 해이고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냐? 주주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주들이 누구를 선임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리인,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선임하냐? 이 사람들을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전문 경영인 후보자들이 와요. 그러면 후보 1번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사장이 된다면요,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압도적 1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 사장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사장이 된다면요. 그럼 저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사장님께서 나오셨어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사장이 된다면요. 저는 국내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뽑혔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사장님이 뽑혔다고 해보죠. 2번 사장님이 뽑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사장이 되고 난 뒤에 취임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당연히 이 사람은 아까 직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요. 당연히 직원들의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장에 취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의전 차량을 바꾼다거나 자신의 집무실의 인테리어를 다 새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회사가 1등을 나아가고 더 시장을 개척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사장님의 의전 차량을 더 고급으로 바꾸고 그 사람의 인테리어, 집무실 인테리어 바꾸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한 활동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의전 차량 바꾸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무실 인테리어 바꾸는 거 이 비용 들어갈 텐데 누구 돈이에요? 그거? 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니죠. 누구 돈입니까? 그래요. 회사 돈이에요. 회사 누구 거죠? 그래요. 주주 겁니다. 분명히 주주는요. 사장님은 이거 대리인을 선임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줄 알고 선임했는데 이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하네요.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인과 대리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주식회사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는 건데 바로 이 주식회사의 특징 두 번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냐? 도덕적 해이나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 사람의 평판을 형성해버리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열심히 키워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더 인센티브를 준대요. 그럼 당연히 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한 행동을 안 하고 훨씬 더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활동이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평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와서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판이 나쁘다고 형성을 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데 취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취업이 안 되겠죠. 평판 나쁜 사람 누가 뽑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 도덕적 해이나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판을 형성하고 두 번째 유인을 설계한다라는 거.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바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발생하는 주인 대리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식회사 특징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본의 증권화입니다. 자본의 증권화. 뭐냐? 어떤 자금이나 돈이 있어요. 이거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주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주고 누구나 쉽게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한 4만 원대 정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1,000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돈을 이런 주식 형태가 아니라면요.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모집할 때마다 당신 얼마 투자할래요? 난 한 100억. 당신 얼마? 1억.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쪼개줘서 증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딱 그 주가가 형성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은 그거에다가 얼마든지 돈을 내고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4만 원대다? 그럼 4만 원에 알아서 투자하면 돼요. 나는 만약에 내가 100억을 들고 있다. 그럼 100억에 맞는 4만 원짜리 주식을 그만큼 100억 원치 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억 투자하고 싶다? 그럼 1억에 맞게끔 4만 원짜리 주식을 그만큼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 자금에 융통하는 걸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권화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하죠?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세 번째가 자본의 증권화인데 요거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죠. 이걸 자본을 증권으로 만들어 놔서 그냥 주식시장에 올려놓기만 올려놓으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필요로 한 만큼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얼마 하실래요? 100억요? 100억 주세요. 또 얼마 하실래요? 10억.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자금을 용이하기가 아주 손쉬워요. 내가 여기 투자했다가 아니다 싶으면요, 요거 시장에 팔아버리면 되죠. 예, 그러면 아주 손쉽게 나도 그 기업에서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주주의 투자 자금의 운영이 아주 손쉬워지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에 뭡니까?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전체 시장에서의 뭡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손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의 증권화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주식회사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네요. 그중에서 우리 주인 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받고 자본의 증권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회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식회사는요,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주식회사를 중심으로요,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의 주인들이 누구죠? 주주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주총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 이외의 의사들은 누구를 선임해서 또 결정을 하냐? 이사들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회에서 다양한 회사의 안건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있어요. 특히 경영자도 이 이사회에서 뭐가 돼요? 선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연 이 이사회가 정말 제대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죠. 이 사람들은 이사회를 항상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각각의 특징을 좀 보면요, 우리 지금 방금 경영자 이야기는 좀 했고요. 주주총회를 잠깐 보면요, 1번 주주총회는 뭡니까? 회사의 주인들인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총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주총회죠. 대한민국은 주주총회가 매년 한 2월, 3월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주주들이 그 회사에 가서 뭐예요? 그 회사의 1년 동안의 성과도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도 하고, 또 자신들이 이런 것들은 좀 개진해 주세요 라고 의견도 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안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표결도 하죠. 주주총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1원 1표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다? 1원 1표의 원칙이에요. 1원 1표 원칙. 우리가 민주주의는 어때요? 1인 1표죠.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1원 1표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그 회사에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표를 많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진짜 주주총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한진 일가가요. 돌아가신 고 조영호 회장님의 그 일가가 대한항공 전체 지분은 한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전체 투자 자금의 30%를 내 돈으로 투자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가 100표다. 그러면 조영호 회장님 일가가 행사할 수 있는 표가 30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통과시키고 싶고 그걸 찬성하고 싶다. 그럼 내가 표를 51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100표가 최종표라면요. 그러면 내가 51표를 가지고 있으면 과반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의견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30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1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연기금이 여기 와서 재벌들의 그 안건에 보통 찬성을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국민연기금이 이번에 거기 반대표를 던졌죠. 왜? 조영호 회장님 일가가 너무나 좀 나쁜 그런 갑질 행동이나 땅콩 회항이니 이런 좀 나쁜 행동을 통해서 국민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국민연기금이 전체 한 12%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100표 중에 12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12표를 보통 30표에다 더해줘서 아주 손쉽게 안건을 많이 통과시켰는데, 요번에 국민연기금이 여기에다가 반대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영호 회장님 일가가 51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조영호 회장님이 대한항공 이사로 연임하는 걸 결국에는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사실 경제계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요게 우리 시사상식에도 자주 나오는데 뭐예요? 그게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스튜어트십 코드. 뭐예요? 국민연기금이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 반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가서 의사를 개진하는 거, 스튜어트십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바로 그거죠. 거기에 그 주주총회입니다. 그 주주총회.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주식을 소유할수록 표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네요. 그게 뭡니까? 1원 1패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주주총회에서 또 많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뭘 많이 하냐? 이익이 남았으면 이걸 이익을 배당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보통 이때 배당을 이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이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또 해임하기도 합니다. 이걸 해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영업양도라는 것도 하고요. 영업양도라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정관도 여기서 변경을 합니다. 기업 정관도 변경을 하게 돼요. 기업 정관 같은 거는 뭡니까? 그 기업이 소위 말하는 그 기업의 법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그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주총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모든 일들을 주주총회에서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이 선임되어 있는 데가 뭡니까? 이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는요, 어떠한 일들을 하냐?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모여서 주주총회 결정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을 여기 이사회에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영자를 여기서 선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업무 집행, 전문 경영인 선임, 주식 사채 발행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회예요, 이사회. 그런데 이런 이사회가 정말 주식회사의 이 회사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들은요, 법인의 재산과 예산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감독하는 게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총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경영학의 기타 주제 일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렸네요. 기업의 형태가 기업은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기업 중에서 가장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영 일반 주제 첫 번째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영 관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